자, 최태민 특집 2부 들어왔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로 왔어. 이 박사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그냥 바로. 이 박사 요즘 뭐예요? 예? 요즘 뭐하고 지내요? 아니 5초 전까지 보던 사람들이 왜 이래? 아니 이 박사가 바쁘다 그래서 네. 따로 시간을 못 내가지고 바로 그냥 바로 합니다. 바로 하고. 아 이거 2회 분량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아깝네. 그냥, 네. 바빠서 그냥 합시다 우리. 우리가 좀 더 고생하면 되잖아. 지금 시간이 1시 11분이네요. 아 참나온 편집도 못했는데 난리 났네 자, 이거. 바로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갑시다. 예. 자, 1954년생이라 그럽니다. 54년생인데, 정윤회는 최태민의 5째 부인, 임선희의 딸, 최순실의 남편입니다. 즉, 최태민의 사위가 되는 거죠. 요거 말이죠. 야, 왕이냐? 무슨 5번째 부인이야? 씨. 아까 근데 말했잖아. 뭐 문제가 이랬던 게 6번째 네. 부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까 6번째 부인이랑 이혼하고 5번째 부인하고 재결합을 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최태민의 자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5번째 부인의 자식들만 잘 살아요. 그 여기 좀 앞에 부인이 이뻐했네. 잘 못 살아.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최순실도 그 5번째 부인의 딸이었다. 그래서 그 사위는 정윤회도 같이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양반이 경력, 학력, 살아온 이력이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어요. 최태민이랑 똑같네. 예. 이거 뭐 네이버 여러분 쳐보세요.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아까 54년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54년생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민증 한번 보자 그래서 슬쩍 봐서 54년생이라고 그래. 확실한 생일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연세대 71학번이라고 하는 증언, 71학번이라고 하는 증언이 있거든요. 뭔 그건 족보가 안 맞잖아. 안 이거랑. 맞지. 54년생이 어떻게 71학번이지? 야, 우리가 카이스트요? 그러니까 뭐요? 54년생이면 73학번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맞. 좀 애매한. 그러니까 몰라. 그리고 독일 유학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거기서 박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야 박사는 없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증언이 엇갈립니다. 정말 안개 속의 바람이네. 한마디로 베일에 쌓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된 2014년에도 그러니까. 그에 관한 내용이 별반 나오지 않는다. 이것만 보면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이 방송을 듣는 정말로 이런 구글링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 좀 저희를 대신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양반은 언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연을 맺었냐?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국회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처음 들어왔죠. 그때 이 최태민의 사위 정윤회가 박근혜 곁에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노출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불화로 한나라당 탈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랬죠. 미래연합이라는 걸 창당합니다. 그때 역시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윤회가 갖고 있던 직함이 총재 비서실장 되겠습니다. 이건 총재 대행 아니야. 그 뭐 왕실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비서실장들 뭐 파워 있잖아. 예. 자, 미래연합에서 정윤회의 파워를 보여줬던 실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 미래연합 창당 자금을 대원 모 씨가 당무에 자주 간섭했다고 한다.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정윤회 실장이 그를 제지했다. 격분한 모 씨가 정 실장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모 씨는 자금을 회수해서 가버렸다. 이거는 당시 한국 미래연합에 관계돼 있던 사람이 증언을 한 건데요. 네. 자, 창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하나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 돈을 자기가 대면서 당무에 간섭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근데 못 나섰는데 정윤회 실장이 당신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열받아갖고 내가 돈을 이만큼 냈는데 저 뭐야, 저 인간. 정윤회 빼. 그랬는데도 이게 묵살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돈을 회수해 가버렸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정윤회를 제지하지 않았을 정도니까 정윤회의 파워를 알 수 있는 그런 신뢰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박근혜의 최측근 혹은 문고리 실세로 불리던 정윤회는요.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가 되던 2004년에 호련히 박근혜 곁을 떠납니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나타났다 잡히고 잡혔다간 사라지네. 예. 여기서 문고리 실세라고 하면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아. 자, 그랬던 정윤회가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이명박과 맞설 때였습니다. 박근혜 검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최태민이었고, 그러면 당연히 최태민이 남겨놓은 재산으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누굽니까? 정윤회고, 이명박 캠프 측에서 정윤회가 박근혜의 비선 조직인 논현동 팀을 이끄는 배후 실세라면서 박 후보와 정 씨의 관계를 밝히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건 민주주의에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명박 측에서 같은 편에서 이렇게 밝혀라. 정윤회가 누구인지 실세를 밝혀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네. BBK의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도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왜 논현동 팀이야? 뭐 그중 사무실이 있나 보지 뭘. 그런가 보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 집은 삼성동이니까. 예. 그 얘기도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정윤의 부인이 소유한 부동산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대지 200여 평,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빌딩입니다. 야 이거 평생 먹고 살겠다. 이 건물에는요, 정윤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 얀슨이 입주해 있으나 이거에 관련된 기업 활동은 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가 이제 1990년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기 전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얀슨 제과점 또 강남구 청담동에서 풍운이라는 일식당 운영했다 그래요. 그 얀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와서 회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요. 커피 및 커피 기계 수입 판매, 체육 관련 용품 수입 판매, 휴게 실업, 또 승마장업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뭐 하는데 뭐 제대로 하는 건 뭐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우리 협동조합도 여러 가지 일하는데. 맞네요. 자, 지금 얘가 지금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정윤회를 이곳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뭐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 건물은요, 시가로 150억에서 200억 정도 간다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요, 강남구 신사동에 대지 108평, 지상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강남구 역삼동에 100평 구매, 지하 1층, 지상 3층에 다가구 주택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별장도 있습니다.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17만 9,234제곱미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 자, 평으로 갑시다. 5만 4,218평입니다. 엄청난 땅입니다. 이런 부동산과 그 옆에 5만 1,197제곱미터. 이것도 평수로 바꾸면요. 1만 5,514평. 이것도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것 합치면요. 총 23만 431제곱미터. 6만 9,705평입니다. 엄청난 땅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평창 땅의 절반은 정윤회의 아까 얘기했던 고등학생 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이 땅 얼마 안 돼요. 아, 그렇지 하긴. 예. 이게 왜냐면 평창에 거의 산 뭐 이렇기 때문에 임야이기 때문에 예전에 강호동 뭐 강호동 그런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평창이 이제 올림픽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내가 안 하면 씨발. 근데 뭐 지금 뭐 돈으로 따지면 10억에서 30억? 요거 그래도 나에게 와라. 요거 기획부동산을 노렸으면 제대로 팔아먹었어요. 요거. 네. 아마 이 땅에 아까 말 탄다며 승마장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승마장 만들려고 말 뚝뚝 세우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 승마장 만들려고 아마 그 말 타는 딸한테 이 땅의 절반의 지분을 넘긴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뭐. 그렇지. 중요했어 냈겠지. 미래 뭐 잘했겠지. 하지만 이 규모를 봐야죠. 우리가 재산의 규모를.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벌었는지도 모르는 돈을 이만큼 갖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주 기자가 이걸 팠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나온 거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이 딸 때문에 요즘 좀 시끄럽다고 합니다. 작년 4월에 상주에서 춘계 승마대회가 열렸다고 해요. 정윤회 씨의 딸도 당연히 참가했겠죠. 그런데 당시 정윤회 씨의 딸이 탔던 말이 15억 상당하는 최고급 말이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차값보다 비싸네. 야, 이거 저 누구야? 한화 김승현 회장 아들내미도 승마하잖아. 걔 말도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 어이구. 야 15억이 뭘 웬만한 차값이야 이 개새끼야. 존나 야, 씨발. 이거 그러면 15억짜리 차가 있어? 아이 미안, 나 잠깐. 니차 얼마야? 개새끼 얘 차 1,500도 안 해. 150 주면 갖고 갈까 150 말까요? 면 되지. 150 정도 되겠다. 아, 아니, 니차 뭐 1,000대야 1,000대. 아니 순간 생각난 게 천대하면 마이바이오 안 돼, 나는 이거. 그냥. 아니 갑자기 이게 아까 앞에 막 뭐 신사동에 대지 200평 어쩌고 막 하니까 동감각이 없어졌어? 내가 갑자기 동감이 없었어.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내가 웬만한 차보다 비싸다고 그랬던 것 같아. 하여튼 예 그래요. 예. 어쨌든지 아니 되게 비싼 말을 탄 거 예, 아니에요? 이 좋은 말을 탔는데 정윤회 씨의 딸은 입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5억짜리를 타고도 입상을 못했다. 응. 야, 원래 대부분 이런 대회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말빨 아니야 말빨? 아 기술발도 중요하지만 말발도 중요하죠. 말 좋은 거 타야 되지 않나? 그럼. 그렇지. 뭐 하여튼 뭐 저기 음악 같은 경우에도 좋은 악기 써야지. 좋은 악기빨도 있어. 악기빨이 굉장히 크긴 해요. 정윤회 씨 측은 심판진의 잘못된 판결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수사를 해요. 씨발 왜 경찰이 왜 들어가 여기에? 승마대의 채점 문제로 경찰이 심판진을 소환했습니다. 야, 참 근데 아니 야 KBO에서 그러니까 야구하다가 50 나도 야구판에서 씨발 무슨 야구판에서 경찰 들어와? 아니 김진영 감독 예전에 고 김진영 감독 심판 폭행했다가 구속됐잖아 그 자리에서. 그래서 3미 떨어졌잖아. 바닥으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필 그때 뻐꾸렁이 봐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데 그러면 안 되는 뭐 그런 뒷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경찰들 세심하지? 세심해. 아니 아주 그냥 꼼꼼하게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주고 아까는 차 타고 오는데 저기 나들목 바깥에서 이거를 음주 단속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 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아니 나들목 길 막히는데 왜? 아이 나 진짜. 자, 당시 조사를 받았던 심판진 중 한 명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 5월에서 6월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할 게 있으니 출두하라는 것이었죠. 채점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머리털 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경찰 가서 아니 어떻게 수사를 진행한 겁니까? 누가 고발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엄마 인지수사한 겁니다. 인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대한민국에 정말 할 게 없어갖고, 이거를, 스스로 알아가지고, 내살했단 말,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유. 요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경찰이 할 일이 없어서 승마 경기 점수를 조사하고 다니고, 뭐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경찰이 조사했다 칩시다. 결과, 어떻게 나왔겠어요? 혐의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판진의 증언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안현수가 막 이제 소치에서 금메달 막 땄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안현수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파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안현수 때문에 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정윤회 딸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 생각이죠. 씨발 우리가 뭘 알아? 그렇게 되네. 예. 빙상 걸고 승마로 점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뭐. 지금 말입니다. 승마협회가 엉망입니다. 간부들이요 물러나고 비리 전력자가 다시 실력자가 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사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도록 하시고요. 물러난 사람들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정윤회가 관여돼 있다는 거죠. 여기 또 발을 대고 있는 거야. 전 승마협회 전무이사 박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윤회와 친분 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비리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승마협회 내부 규정에는 승마 비리로 인한 범법을 저지른 사람은 향후 10년 동안 승마협회 일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 자격정지 아니야? 네, 이 사람 때문에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모 씨는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담당 준비위원이 되었다 그래요. 뭐야 이게? 그래서 아시안 게임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 반발한 사람이 박종서 전 승마협회 전북 회장과 박하조 전 승마협회 전남 부회장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두 사람은 승마협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아이고야. 네. 박종석 씨가 회장으로 있던 전북협회에서 갑자기 감사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박종서 전 회장은 감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잊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문체부 담당 과장이 박 전 회장에게 도대체 청와대에 누가 연결돼 있는 거냐? 위에서 압력이 대단하다.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었다 그래요. 야, 얼마나 뭔가 갑갑했어. 실력자가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 잠깐 다시 돌아가서 최순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순실은요, 아버지 최태민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새마음 봉사단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단국대에 재학 중일 때는요, 전국 새마음 대학생 연합회 회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연합회 회장 아무나 하는구나, 씨. 대학 졸업 후에요, 유경재단의 근하원 업무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1987년에 유경재단 직원들이 재단 운영에 불만을 품고 피켓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때 1987년에? 그렇지. 이 와. 피켓에 뭐라 써있냐면 최태민 목사와 그의 딸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딸이 바로 최순실 씨, 그렇죠. 정윤의 와이프죠. 그렇죠. 정윤회와 박근혜 관계는 이렇듯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자, 2012년 대선이 끝나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삼성동에서 지금 카메라를 봤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삼성의 주택은요, 최태민이 살아있을 때 살았던 바로 그 이웃에 있습니다. 정윤회가 2002년에 집을 팔기 전까지요, 살았던 집과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뭐 최태민이 살았던 집, 네. 정윤회가 살았던 집, 박근혜가 살았던 집이 다 같이 모여 있었다. 얘기죠. 뭐 우연의 일치겠지 뭐. 아니지. 아니 근데 이 삼성동을 이렇게 보면은 그 원룸이나 투룸이나 이런 좀 저기 조금 덜 잘 사는 그 빌라타운이 선릉 옆에 있고 그 길 건너편에 한때 그 정말 튼튼한 AID 아파트, 지금은 아파트 바뀌었을 거예요. 상하 아파트 있고 그 옆 동네에 삐깔번쩍한 그 집들이 쫙 있는데 그 동네 얘기하는 걸 겁니다. 물론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박근혜는 거기에 최태민이나 정윤회 살고 있는지 몰랐겠지라고 주장을 하겠죠. 아 정말 그렇게 주장했어요. 모르는 일이다고. 자, 보세요. 서울 시내 고급 빌라촌이 얼마나 많아. 여기 성북동 가도 되고 평창동 가도 되고 구기동 가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삼성동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린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 하필 거기 살고 있네? 네이버 지도에 검색이 되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언론에서 아직도 정윤회를 박근혜 정부 실세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2012년 공천에도 아주 깊숙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핵심 비서진도 정윤회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장, 안봉근 제2부속실장, 이 세 사람이 실세로 통하고 있는데요. 이 위에 정윤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세 사람이 98년 때부터 박근혜랑 같이 했거든. 그때 그 비서진 왕초가 누구야? 정윤회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비서진에서 최동욱 찍어내기 할 때 뒷조사를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사람이 98년부터 지금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정윤회는 없습니다. 정윤회 없지만. 씨는 2004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박근혜 머리 뒀다고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박근혜 옆에 없습니다. 이거 확신해 둡시다. 네. 없는데 나머지 세 사람 이재만 씨, 정호성 씨, 안봉근 씨가 지금 핵심 실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정윤회가 다 98년부터 다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니까 트로이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 주장이 아니고요. 언론에서 이렇게 냄새를 언론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 쓴 걸 갖고 왔다. 우리가 뭐 알아요? 우리는 다 짜집게서 갖고 오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언론에서 있는 말을 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박근령 씨가 눈물로 노태우 대통령에게 호소할 때 옆에서 벌벌 떨던 추워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추워서 벌벌 떨던 추워. 그 사람이 미행당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만 씨인데요. 박지만 씨도 실세로 통하죠. 실세 존나게 많네 지금 보니까. 뭐 김기춘도 실세고, 네. 박지만도 실세고, 정윤회도 실세고, 아까 말했던 3명 비서실도 실세고, 실세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아니 그럼 대통령도 제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이번 시사저널에 특종 보도한 박지만 미행 사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박지만 씨가 지난해 말 한 달 동안 미행을 당했고요. 박지만 회장은 지난해 11월에 수상한 오토바이 한 대가 자신의 승용차를 미행하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2월 어느 날, 박 회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도 수상한 오토바이 한 대가 자신을 따라 붙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쯤부터 자신을 미행했던 오토바이와 동일한 오토바이였죠. 이에 박 회장은 자신의 자택으로 접어드는 골목길 접어들 때에 차를 세운 채 서둘러서 자신의 운전기사를 퇴근시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오토바이가 그 골목길로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은 오토바이 운전기사를 워리어가 크로스라인 하듯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붙잡고 그리고서 왜 나를 미행하느냐고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이 오토바이 기사로부터 자술서를 여러 장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의 지시로 언제부터 자신을 미행했는지 등등의 내용이 자술서에 자세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기사는 자술서에 정윤회 씨의 지시로 미행을 했다고 실토했다고 썼다고 합니다. 2004년 사라진 정윤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네요. 박 회장, 정 씨에겐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원오브댐 실세 중의 한 명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김기춘 씨에게 경거망동하지 마. 이 정도면 뭐.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에 김 실장은 뭐 이런 표현에서 뭐하지만 깨갱 그럴 리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건 시사저널 기사입니다. 네. 그래도 빡동게 가시지 않았던 박 회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부 기혁 씨에게 자신이 미행당한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민정수석실의 기혁 씨는 경찰에서 파견된 부하 직원 니은 씨에게 박지만 미행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씨발 사람 많이 나오면 기억, 니은, 디은, 리글 다 나오겠구만 이거. 그런데 니은 씨가 이를 내사하던 중 무언 영문인지 돌연 인사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일하려고 그러는데. 네. 박지만을 미행했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고 쫓아낼 정도의 실세가 누굴까? 누가 있다. 대단하네요. 대기 발령이 떨어졌다고 해요. 내사 중단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권의 한 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회장 사건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었을 때 대통령 측근이 민정수석실 기혁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니은 씨를 원대 복귀시켜라. 아까 경찰 출신인 부하 직원이라고 했으니까 경찰로 보내란 얘기겠죠. 라고 지시했다고 아니, 그럼 안다. 이유가 있어야 예. 될 거 아니야. 명분은 니은 씨가 인사청탁을 받는 등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털어봤구나 또. 그렇죠. 하지만 기혁 씨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까 얘기했던 실세 중 한 명 원오브댐 대통령 측근은 아닌 거고. 예, 비서실장님의 지시 원오브댐이라면서 재차 니은 씨를 청와대에서 내보내라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이에 기혁 씨는 김기춘 실장에게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하지만 김기춘 실장, 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기혁 씨는 니은 씨를 인사조치하지 않은 채 버텼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측근은 기혁 씨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니은 씨를 내보내라 라고 다시 지시했다고 합니다. 야, 측근이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대통령의 뜻이야. 그리고 니은 씨는 지난 2월 말 대기 발령 상태로 청와대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정윤회 씨는 난 그런 적 없다고 일축했다고 해요. 이거 시사저널 기자랑 통화를 한 거죠, 정윤회 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난 아니다. 어떻게 박지만을 미행할 수가 있냐?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렇게 일축했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거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의외로, 이슈가 안 되고 있어. 예, 조용해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투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 간에 그런 어떤 내부의 권력투쟁이 아닌가. 김재규와 차지철의 권력투쟁이 생각이 나는 다음 순서는 그렇게 나는데요. 사실 좀 많이 복잡하죠, 지금. 지금 보면, 우리가 박지만 씨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동생들 이야기는 조금 노타치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려고. 그래서 모든 만사 옳게. 우리 이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은 만사 형통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만사 옳게통,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박지만 씨의 부인이지. 다 그렇게 하면 다 통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가족하고 연결됐고, 또 박근영 씨의 남편. 네. 그 남편이 이제, 거의 목숨을, 그렇죠. 사주를 왔다 갔다 했지 받아가지고, 박지만이 날 죽이려고 했다. 이런 뛰어내렸네, 주장도 이런 얘기하고.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박용철 씨라고 그 사촌들. 그렇죠. 또 갑자기 네, 사망하고, 사망하고. 그런 일사하고 주준희 기자가 재판 받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도 냄새가 많은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원래는 박근영 씨의 남편의 재판에 그 양반이 죽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데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사망했단 말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그 휴대폰입니다. 그 휴대폰에 청구살인 지시했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망했을 때 그 휴대폰이 사라져 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박지만 씨 또 지금 뭐 정윤혜 씨도 그렇고 또 박근영 씨의 남편도 그렇고 이 지금 권력 내부 간에 암투가 있지 않나 보고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박근영 씨 남편이 또 창당하려고 그런다는 얘기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저 옛날에도 뭐 창당한다고 뭐 그랬어서 시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잘 안 됐죠. 근데 또 뭐 한다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아니 박지만 씨도요. 어쨌든 뭐 이제 박태준 회장의 어쨌든 이게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은 뭐 이지그룹이라는 이지회 주식회사 이지라는 꽤 큰 뭐 1,600억짜리 회사를 갖고 있으면 어이고. 먹고 살만한데 아직까지 이렇게 권력이라는 게 계속 무서운가 봐요. 그러고 보면 거기서 그렇죠. 밀려나면 죽나?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지만 씨가 청구한 사람이 정윤회 반대로 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우리가 모르죠. 어쨌든 다 주워들은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오늘 주제가 최태민 목사니까 말입니다. 네. 최태민 목사라는 이야기가 2007년도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이명박이가 후보가 되냐 박근혜가 후보가 되냐 때로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그때 정말 개싸움은 재밌었습니다. 그때 이제 최태민 목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박근혜는 최태민, 이명박은 BBK 아마 이 이렇게 싸움이었죠. 서로 막 키 하나 쥐고 네. 싸웠죠.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저번 방송에 언급했지만은 뭐 이 부정선거 같은 것도 박근혜가 이명박을 쉽게 못 치는 이유 이런 것도 다 뭔가 이명박이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건데 자 어쨌든 간에 그 월간 조선이요 2007년 그 대선 전에 이명박 박근혜 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검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단계로 박근혜에게 보낸 공개 질의 문서가 있습니다. 질문지죠. 그 질문에 뭐 어떻게 나왔나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이런 겁니다. 고 최태민 목사는 박 후보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힘들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고마운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최태민의 사위를 그렇게 아꼈던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최태민 씨는 천수를 누렸습니다. 야, 천수를 누렸고 1912년생 호적에 있는 나이로 따지면 94년에 사망했으니까 몇 살로 죽었습니까? 한 80살이 넘었던 예. 거죠. 80살 넘어서 천수를 누리다 사망했었고요. 야 너희 집이면 단명한 거 아니야? 우리 집은 단명이죠. 요절. 그가 최태민 씨가 그의 5명의 부인, 혹은 6명의 부인, 왕이야 씨 무슨. 또 뭐 9명 혹은 10명 되는 자식들에게 남긴 재산이 수백억 대였다. 그런데 이 재산은 어디서 났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정윤혜 씨의 부인은 내가 뭐 유치원 사업에서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몬테소리를 존나게 해도 그렇게 안 되겠다 야. 무슨 씨. 그런데 그 양반이 20대 그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20대 유치원 운영해서 그럼 수백억대 부자가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지금 뭐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최태민 목사 문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역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다시 짚어보는 건 우리가 교훈을 얻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활기를 치면 안 되겠죠. 그죠?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 언론 보도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에 연관됐던 사람이 아직도 실세로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방송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요. 1976년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국선교단 야간진료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최태민 목사 박근혜 영예와 이야기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3명이서 담소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야 지금 봐봐. 니네 한번 여기 사진 봐봐. 박근혜 당시 영예가 최태민을 바라보는 저 미소를 한번 보라고. 저 미소 나는 박근혜 저 미소를 본 적이 없어요. 저 극한 미소를
난 본 적이 야 어떻게 저런 미소를 나올까? 저 미소는요. 이거 정말 대단한 미소.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 미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어떤 그런 미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그런 미소다. 그 미소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겠다라고. 자, 방송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박사님, 오늘 꽤 많이 달렸는데 어떻습니까, 이 방송? 이거 방송하지 말자. 무섭다. 예.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아이씨, 진짜.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 작가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요. 저는 분명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하지 말자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건데, 당신이 지난 방송에서, 시대가 낳은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 책으로 쓰겠다 그랬잖아요. 박근혜 최태민 편 어때요?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이 작가. 예. 저는 사자성어 하나 생각났습니다. 호가 호의. 예. 여우가 호랑이 탈 쓰고, 뭐, 호랑이인 척하고 권세를 누린다더라. 뭐, 그런 얘기, 생각이 나네요. 권력에 붙는 그 분합이들, 권력이라는 전등에 붙는 그 분합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처참한 그런 모습들, 처참하다기보다는 하여간 좀 블랙 코미디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내내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아까 우리가 걸핏하면 얘기하는 게 우린 아직 일제시대에 살고 있다. 혹은 우린 아직도 1970, 80년대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방송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뭐 친국 얘기 나오고 그런 거 보면 1970년대는 또 조선시대와 같은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은 뭐 그 위치에 맞는 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14년이 됐으면은 2014년에 맞는 그러한 사회적인 모습이 보여져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아서 지금이 몇 년도인지 자꾸 헷갈리고 우리는 점점 흰머리가 들어가고 있고 이런 실정이네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작. 박근혜 최태민과 두 사람의 남녀라는 입장에서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저런 희대의 사자를 믿고 살아야 했던 박근혜의 30년 세월이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예로 자라 퍼스트 레이디로 누군가의 통제에 따른 삶을 살다가 희대의 기꾼에게 걸려가지고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사람 없이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지금 한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변에 이름만 다른 최태민을 안고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취임 직후부터 가장 우선시했던 거는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명예회복, 가치회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차 얘기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가릿 대처가 자기의 롤모델이라는 얘기를 누차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릿 대처는요, 최소한 남에게 맡기고 무조건 의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닮고 싶으시면요, 기본부터 닮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물론 대처는 죽자마자 개쌍년이라는 소리를 먹었으니까 만약에 그것도 닮고 싶으시면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태민 특집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요. 죽은 사람 얘기를 뭐 왜 꺼내냐면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판단은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바라고. 우리가 산 사람 얘기 거의 안 했잖아. 그렇네요. 사람이 거의 안 했는데 뭐 엔젤 펀딩 제공 소개해 주시면서 이 방송 마치기로 하죠. 예, 전영빈님께서 약과 치약을 보내주셨고요. 웬 여자분 두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방송 시간이 길어지면 아침 밥상이 달라져요. 뭐 비아그라요? 비아가 같은 방송? 예. 주말에는 엄마 집에서 지내는데 EJ 방송 시간에 따라 토요일 아침 반찬이 달라져요. 달콤한 늦잠을 자는 동안 엄마는 키득키득 웃으면서 주중에 모아두었던 재료로 반찬을 다양하게 해주어서 좋아요. 방송 시간이 길어질수록 딸인 저도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더 길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후원금을
엄마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이 사연은 어머님이 오셔가지고요. 이 박사 그 녹음하나 오셨는데 이 박사 못 보고 가셔가지고 아쉬움에 직접 자필로 적어주고 가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매주 화요일에 8시에 오시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또 하나의 사연은요. 독일에서 이상흥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EJ팀 형님들, 이 박사, 이 작가, 그리고 세작 형님. 우선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EJ 깡패 특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반복하여 듣고 있는 이상흥이라고 합니다. 전 독일 프라이부르크 유니베르시테트 존나 어려운데. 네. 스포르트 비센샤프트 네, 체육을 뒤늦게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29살에 시작해서 30대 중반 34살이라고 하네요. 만 32세. 진심으로 공부가 되고 있으며 저의 이젠 익숙해진 외로운 유학생활에 형들의 이 방송이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아하는 형을 통해서 여기에 작은 저의 선물과 큰 마음을 보냅니다. 방송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산 사람들을 많이 씹을 때 여기 보내는 하리보를 질근질근 함께 씹으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젤리입니다, 젤리. 그래요? 그리고 함께 보내는 소정의 유로화 왔습니다. 네. 방송에 대한 저의 수업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꼭 안가에 가서 인사도 하고 술 한잔 하고 싶습니다. 아이 새끼 유학생이 원 돈이 있다고 지공부나 다 할 일이지. 그러니까, 네. 안가의 번창과 이재 형들 항상 건강하세요. 저희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추신, 저는 욕처방보다는 괜찮으시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특히 이 박사 형님의 가끔 공부에 대한 조언이 많은 힘이 됩니다. 논문 쓸 때 호흡 조절, 형은 체중 조절 요망이에요. 저는 살 좀 뺐고요. 공부는 독일에서 공부했으면 학위 받기는 조금 쉽지 않을 텐데 독일에서 학위 받으면 근데 10,000% 인정해준 네. 독일 학위는 어려우니까. 예. 우리 모두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공부하는 현명한 국민이 되길 바라며 아우스 프라이부르크라고. 그래요. 독일에서 공부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식인이 돼가지고 아까 뭐 이 박사가 얘기한 호가호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배운 지식 가지고 남 속이는데 사용하지 말고 정말 약자들, 빈자들, 소외된 계층들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지식인이 됐으면 합니다. 자, 비리의 온상으로 불리는 체육계에 들어가서 비리를 뿌리 뽑고 정말 건전한 스포츠 문화, 건전한 체육 문화 정착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젤 펀딩, 임소희, 정영현, 쟁이, 박인경, 일본에서 강원, 결혼 축하라만, 김태영, 변동훈, 살찔 거야,